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9월은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가을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사상 첫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하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전국에 내린 비가 가을 초입 9월에 어울리도록 계절 시계를 돌려놨지만 극심한 기후변화가 체감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토크원에서는 기후위기 속 계절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합니다. 김혜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함동주 대구지방기상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에어컨을 아직도 사실은 끄기가 힘든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9월 전력 수요 한여름 수준이었다고도 합니다. 먼저 올해 대구 경북 기상이 여름철 기후 특성이 왜 이렇게 됐는지 두 분께 말씀을 짧게 듣고 구체적인 질문들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함동주 청장님께 이 올해 대구 경북 기상의 특징이랄까요?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올 여름철은 폭염과 열대가 기승을 부렸고요. 또한 장마철에는 집중호우 그리고 장마 끝나 7월 하순 이후부터는 적은 강수가 특징이었습니다.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는 장기간 따뜻한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동안 강한 햇볕으로 높은 기온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대구 경북 올 여름철 평균 기온은 25.6도로 평년보다 2도가 높았고 73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폭염 일수는 28.7일로 역대 3위를 기록했으며 평년보다 2배가 높았습니다. 또한 열대야 일수도 14.2일로 평년 8.9일보다 많았고 역대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여름철 평균 강수량은 487mm로 평년 600mm보다는 적었지만 강수량의 82%가 장마철에 집중이 되고 시간당 7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따라서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그리고 장마 기간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 지역이 원래 더운 걸로 유명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다 같이 겪은 어떤 기상 상황에 비해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특징적인 내용이 따로 있을지요? 예, 대구 경북이 혹서 혹한의 도시 이게 분지 지역이니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올해 나타난 기후 특성을 보면 올해만의 문제는 아닌데 사실은 요즘 동쪽 지역보다는 서쪽 지역에 폭염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그래서 우리보다는 광주 쪽이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2012년에 우연히 일치겠지만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앞으로 한 30년 동안 장기적으로 기후가 어떻게 변해갈까 하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기상청도 그렇고 일본 기상청도 그렇고 똑같이 앞으로 여름철 기후는 동쪽보다는 서쪽 지역이 훨씬 더 심각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 지역 중에 유일하게 대구의 경우에는 서쪽 못지않게 매우 이게 여름이 악화되는 것으로 그런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보고서 내용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는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 추자를 쓴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라고, 여름 하자를 쓴 하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가위 열대야가 나타났는데 청장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예, 올해 9월 중순, 즉 말하면 추석이 있는 시간까지도 우리나라 부근에 상층의 티벳 고기압이 위치해 있었고요. 또 중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맑은 날씨에 일사가 강했고, 또한 우리나라 남쪽 먼 해상에 태풍이 위치하면서 뜨거운 열기를 한반도로 유입시키면서 무더운 날씨와 열대야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올해만 나타난 현상일까요? 아니면 이런 티베트 고기압이 강해지는 이런 양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지구과학 공부를 오랜 동안 해왔는데 학교 다니면서 티벳 고기압을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느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후 변화의 상징이다. 그리고 원래 제가 6월 달에 우리나라 여름 날씨가 어떻게 될까는 전망을 했었는데 가을 장마가 매우 심각하고 가을 태풍이 많이 올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그 전망이 사실은 어긋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결국은 티벳 고기압의 활동을 제가 과소평가한
그게 원인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과거에는 우리 여름 기후 하면은 북태평양 고기압만 교과서에서 소개하듯이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듯이 그 얘기만 했는데 요즘은 보면은 그 태풍 진로라든가 그죠? 우리나라 여름 폭염이라든가 이 모든 곳에 티벳 고기압의 영향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한 번쯤 등장하는 그 감초 역할이 아니고 그냥 고정 출연자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가을 장마와 함께 그 플라산이 쑥 지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보면 9월 달에 태풍이 중국 대륙으로 이렇게 35도 위로 올라간 적은 극히 찾아볼 수 없는 사례거든요. 그것도 이제 티벳 고기압의 영향이 있었던 거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추석을 현실에 맞게 기후변화 현실에 맞게 고려해서 양력 10월로 옮기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는데 이런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진짜 작년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추석이 너무 덥다는 얘기는 우리 이위에서 많이 얘기했고 이미 체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4월 하순부터 해서 10월 말 11월 초까지는 기상학적 여름으로 지금은 접어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원래 특별히 추석이 더웠을 뿐인 것이지 추석이 기후학적으로 볼 때 가을을 맞이하는 뭐 가을 추자에 저녁 석자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 가을의 저녁 이런 의미는 이미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폭염이 그래도 꺾인 게 지난 주말 갑자기 폭우가 내렸습니다. 네네. 근데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 기상청에 따르면 창원 김해에 내린 이번 비가 200년 만에 내릴 법한 호우였다. 네네. 근데 요즘 하도 100년 만, 200년 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냥 수식어처럼 들리지 이게 어느 정도의 그 폭우였는지 사실은 많이 왔다는 정도에서 나아가는 생각이 잘 없는데 이번 비가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폭염 직후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이 100년 만 또는 200년 만에 어떤 그런 그 기록적인 호우라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그 비의 그 1시간 단위 강수량 보통 보면 많이 온다고 해서 30mm 정도, 50mm 정도거든요. 근데 그런 비를 뛰어넘고 지금 창원 같은 경우 보면 1시간 최대 강수량이 109mm입니다. 내렸고요. 김해 같은 경우는 81mm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체험하지 못한 어떤 그런 비가 내린 부분들인데요. 이때 어떤 기상학적인 분석을 해보면 중국 상해 부근으로 태풍 폴라산이 약화된 열대 저압부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사이로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되고 또한 강하게 수증기가 유입된 상태에서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충돌되면서 정체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정체전선의 영향과 또한 이 열대 저압부가 남해안을 통과하면서 많은 수증기를 공급해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면 해수면의 온도 상승과 한반도 주변에 위치한 폭염의 높은 기온에 의해 더 많은 수증기를 포괄시킬 수 있는 기온의 상승이라고 봅니다. 아까 100년 만의 빈도 200년 만의 네. 폭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200년 전에 이 정도 비가 오고 지금 200년이 지나서 비가 왔느냐 하면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네. 통계학적으로 볼 때 이 정도의 비가 쏟아지는 거는 200년에 한 번 정도나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강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요즘은 기후위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200년 정도 빈도는 사실 좀 명함도 못 내밀고 어떤 경우는 1만 년 빈도에 해당된다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매년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쏟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전혀 설마 이런 지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겠어 하는 현상도 마구 생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200년 만에 내린 폭우라 해가지고 또 200년이 지나야 올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내년이 되면 이거보다 더 강력한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간당 50mm만 돼도 거의 이게 비가 많이 온다 정도가 아니고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내린 비는 81mm, 109mm면 정말 무서운 정도인데 이런 상황이 되면 위험 발생이 확실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네. 기상청에서는 이 정도 비가 안 오더라도 사실은 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게 어떤 거고 일반적인 안전 재난 문자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다음에 시행하시고 나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호우로 인해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상청에서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발송 기준은 1시간 강수량이 50mm, 3시간 강수량이 90mm가 동시에 만족하게 되면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또한 대피 시간을 위한 선제 시간 확보하기 위해 1시간 강수량이 72mm가 도달해도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재난 문자 발송 기준은 관측 장비가 위치해 있는 읍면 동 단위로 발송이 됩니다. 다른 안내 문자와 다른 점은 긴급한 호우 상황을 인지하기 위해 할 수 있도록 40데시벨의 알람 소리와 함께 문자가 발송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8일 새벽 안동 옥동과 남산면에 호우 긴급 전화 문자가 발송되었을 때 한 주민이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 주변에 혼자 사시는 청각 장애인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상청 발송되는 호우 긴급 전화 문자를 받으시면 위험한 곳은 피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그 언론을 통해 가지고 나온 그 새로운 용어 중에 송곳 폭우다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좁은 지역에 그 지역에만 물을 퍼붓듯이 그런 사진이 원조에서 그런 폭우가 내려가지고 한 언론사 기자가 그 사진을 찍은 게 아주 그 떠돌게 됐거든요. 그런데 기상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규모가 작은 현상일수록 라이프 타임 그 만들어져서 사라질 때까지 시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대기 불안정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현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봄, 가을에 그 비가 옵니다. 이런 것들은 24시간 전에 예보를 해도 사람들이 감동할 정도로 어떻게 시간과 양을 이렇게 잘 맞추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상청에 잘 맞춰내는데 여름철에 아주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그러한 현상들이 구름으로 이렇게 그 징조가 나타날 때쯤 되어야 기상청에서도 저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내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짧은 한 2, 30분 전에 문자를 보내는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상청의 예보관들의 능력이 과거보다 지금 오면은 공부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기자재도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예보 역량은 더 높아졌지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학생들 수준은 높아졌지만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면 점수는 더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듯이 요즘 기후 위기 문제 때문에 아주 그런 식으로 인간의 힘으로 시간을 두고 예보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아니면은 시민들에게 그런 위험을 갖다 알릴 수 없다는 것, 그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문자가 오면 기상청이 예보를 하니까 예보는 안 하고 왜 중계만 하고 있냐, 중계청에 이런 비난을 하는데 그 비난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게 기상 패턴 자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얘기를 해보면 가을 다음 가을 이런 얘기 자꾸 합니다. 이제 가을 없지 않느냐. 계절 분류할 때 전통적으로 있는 겨울은 세 달, 각각 그렇죠. 석 달씩 이렇게 나눠놨었는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상학적으로 볼 때는 계절 분류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기상학적 구분법이 뭐죠? 기후 변화로 인해 체감할 수 있는 그 계절 변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평균 기온을 가지고 사계절의 시작일과 길이를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가을의 시작은 일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서 다시 올라가지 않은 첫날을 정해집니다. 즉 말하면 일평균 기온을 가지고 계절의 첫날과 길이를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설명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상학적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인 날이 일상화되어 있는 기간, 이거를 여름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교차가 하루에 한 10도 정도 벌어집니다. 그죠? 대체로 보면 더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일최고 온도가 한 25도 정도가 되면은 일평균 온도는 한 20도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낮의 온도가 기상청 발표가 한 25도 정도부터 더 높은 정도 수준이 일상적이 되면 이게 기상학적으로 보면 여름이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4월 정도가 되면은 우리 길거리 가면 벌써 짧은 팔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4월이 되면 낮 기온이 25도, 6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실제로는 기상학적으로 보면 여름이 막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작년 경우에 보면은 11월 13일까지 29.3도였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온도가 20도 정도 떨어지면서 기상청 한파 특보를 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10월 말 이때까지 여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면은 짧게 봐도 5월에서 9월까지 보면은 1년 중에 한 5개월 정도가 여름이 된 거고, 그다음에 겨울은 그만큼 좀 짧아졌고, 그다음에 봄, 가을은 기상학적 봄, 기상학적 가을 이렇게 하면은 그 일수는 크게 변화가 없고, 단지 봄은 빨리 시작되고 빨리 끝나고
가을은 늦게 시작되고 늦게 끝난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렇지만 봄도 여름 같은 봄이 있고 겨울 같은 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5도에서 20 사이는 봄, 가을이니까. 근데 과거에는 좀 온도가 낮은 수준의 봄, 가을이 많았다고 한다면 요즘은 여름 같은 봄, 여름 같은 가을 이게 매우 길어진다는 거고.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가을에 일수는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11월 거의 상순까지 여름 같은 날이 가을에 쭉 이어지니까 가을다운 가을이 거의 없어지는 네. 그런 특성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 가을 겨울 기후 전망 한번 해보죠. 조금 선선해지긴 했습니다. 날씨가 가을 날씨. 그래도 그나마 이런 가을 날씨 얼마나 좀 저희들이 즐겨볼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앞으로 가을 장마 태풍 예상 어떻게 하시는지 청장님 말씀 좀 들어보죠. 예. 보통 가을철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올해 이번 같은 경우 10월 달 정도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주로 받아서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11월 달에는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를 일시로 받겠지만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량 전망은 10월은 평년과 비슷하고 11월과 12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많아 강수량은 평년보다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에 대한 전망은 올 가을철 우리나라에 주는 주로 태풍 개수는 0.9개입니다. 0.9개인데 이것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수축 정도에 따라서 10월 전반에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올여름 기온 40도 뭐 넘어갈 것이다. 40도 정도 될 것이다 말씀하셔가지고 그다음에 또 비가 한번 크게 오면 가을이 여름이 오고 더위가 꺾일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쪽집게처럼 맞추셔가지고 요즘 쪽집게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올 겨울 날씨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 겨울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상청에서도 전망할 때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북서쪽으로 많이 발달할 것이다 이런 계절 전망이 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해수 온도를 보면은 올해가 아직까지도 라니냐로 선언은 안 됐지만 라니냐적 특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철로 접어들면 훨씬 더 강해지고 그렇다면 해수 온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일교도와 해수 온도를 생각해 보면은 남서풍 계열의 공기가 지속적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야간에 열대야 현상도 굉장히 심각할 것이고 속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맞아떨어진 거고 그리고 제가 역대급이라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40도가 넘느냐고 그 질문을 받았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안 한 거죠. 거기다가 그까지는 안 갑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걸 넘어갈 수도 없다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올 겨울 같은 경우도 이게 라니냐로 갈 가능성이 많고 라니냐의 수준까지 안 가더라도 이미 라니냐적 특성은 뭐 크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추운 겨울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는 저만 전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연구기관에서도 이미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 12월, 1월, 2월, 3개월에 걸쳐 가지고 500헥토파스칼의 그 한기가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컴포지트 맵 합성도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최근 기후 변화 경향과 여기에 따라 우리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얘기할 때는 그 티핑 포인트, 기후 티핑 포인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극단점이다, 급변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놓고 나온 용어 중에 제임스 한센이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은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 포인트 오브 노 리턴 타임이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대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오레곤 대학의 슈나이더 교수는 고무줄 이론을 가져와서 고무줄을 끊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늘었다가 놓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끊어지고 그러면 다시 이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기후위기 티핑 포인트에 이미 우리는 들어섰다 이렇게 봅니다. 그 근거를 뭘로 들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일상 우리 쉽게 경험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어떤 계절이 되면 물고기도 어떤 게 안 잡히면 다른 대체적인 게 좀 잡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고기는 싸고 이런 게 있었고 농작물도 어떤 게 안 되면 다른 거는 또 농사 잘 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마트에 가보면 많이 잡히는 물고기는 하나도 없고 잘 된 농산물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중에서 그래도 걱정 없다고 하는 거는 쌀밖에 없는데 이 쌀 같은 경우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올해 여름이 2, 3도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 고온 때문에 일본에는 쌀 농사까지 흉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쌀도 우리가 먹는 이 찰기가 있는 자포니카 같은 경우는 온대 기후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기후 적합성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기후 변화 문제는 먼 나라라든가 몇 년 후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게 발을 디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장님. 대구는 원래부터 데프리카라는 닉네임으로 또 유명한데 그만큼 더웠습니다. 지금도 더위 이러면 사람들이 실제 기온과는 무관하게 대구를 떠올리는데요. 대구지방기상청은 그래서 전국 기상청 중에 특별히 이 폭염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폭염 관련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대구기상청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대응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연재난 중에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큽니다. 따라서 기상청에서는 폭염특보와 폭염 영향예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온과 습도를 고려해서 사람이 실제 느끼는 더위를 체감 온도를 기반으로 해서 폭염특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폭염이라도 분야와 대상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 정보가 다릅니다. 폭염 영향예보는 보건, 축산업, 농업, 수산양식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위험 수준 분포도와 폭염 영향 전망과 대응 요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향 정보는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단계로 시, 도 단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 영향 예보는 기상청 누리집과 날씨 알림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직접 주민에게 문자를 전달하거나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교육, 폭염 예방 캠페인 등을 기상청에 직접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올해가 덥다고 해도 당신 인생에서 가장 시원했던 여름이 아마 올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요. 기상청에서 보고 있는 대구 경북의 미래 기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상청에서는 미래를 단순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일들을 고려하여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1단계는 재생에너지 기술로 화석연료의 최소화를 하고 친환경 경제성장을 이룰 때가 이제 1단계를 가정하고요. 가장 위험한 단계 5단계를 설명을 드리면 화석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의 확대가 지속될 경우를 이제 5단계로 기록합니다. 따라서 21세기 후반에 만약에 대구의 평균 기온이 1단계일 때는 16.5도로 현재보다는 2.3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5단계일 때 우리가 화석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했을 때에는 현재보다 20.6도로 현재보다 6.4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폭염일수도 1단계에서는 60.5일인데 현재보다 28일 증가를 하고요. 만약 무분별하게 사용했을 때에는 폭염일수가 120일로 현재보다는 87일이 증가됩니다. 네. 즉 말하면 여름이 거의 1년 내내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수량도 보게 되면 1단계에서는 1,900mm 정도, 1,090mm 정도가 내릴 것을 보고 있고 현재보다는 3.2mm 정도 증가하고요. 만약에 5단계일 때는 1,228mm로 현재보다 135mm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온난화의 측지가 단계별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식량 지도, 생산물 지도도 다 바뀌고 지금 우리가 익숙했던 생산물과는 전혀 다른 생산물을 재배를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식생활이라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생각보다는 빠른 템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빨리 바뀌지 않는다면 곧바로 배춧값에서 보듯이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다가 김 교수님 우리 식량 위기 걱정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기후 변화가 농수산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보면 지도를 그려가지고 사과가 대구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고 안동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지도를 많이 그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가 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과가 저기 안동, 영주에서도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적합성을 잃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한반도 남한에서 그러면 사과가 적합한 곳이 있느냐?
그러면 고지대 외에는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먹어왔던 농수산물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적합성이 없다. 그래서 보면 태백 지역에 해발 고도 900m 위에 있어 배추 농사를 짓는데 거기도 폭염특보가 내려가지고 배추가 반 이상 썩어 나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는 지도를 그려가지고 남쪽에 있던 게 북쪽으로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그동안 먹고 살고 있었던 이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는 앞으로 보기 힘들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서남, 동해 쪽의 수온 같은 경우도 거의 적도 지역이나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온도가 29도, 3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역이라든가 뭐 이런 해조류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게 살아남을 수 없으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해양 갯녹음 현상, 해양 사막 현상이 매우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제2공항 짓는 온평리 그쪽이 맛있는 미역이 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올해는 미역이 생산이 안 돼가지고 그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일체 못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우려하는 정도가 그동안 뭐 대구에서 나던 걸 안 나면 저 북쪽에서 가져오면 되겠지 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에서 생산하기 힘들 정도까지 가 있다. 네. 예. 이런 기후 위기 상황에서 농민들이나 어민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기상청에서 주는 정보가 농민들에게 절실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래 예측이 장기 예보도 그렇고요. 기상청은 농업 관련해서 어떤 정보,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이상 기후로 지역 농업에 대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지난 4월 이상 저온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 최초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지방기상청은 대구 경북에 있는 지자체와 농업기술센터 등에 대해 농업 맞춤형 위험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우박,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위험 기상에 대해서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과 가을에는 설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우리 대구 지역에도 도시에서의 삶을 위한 시민들의 삶을 위한 대책이 환경적으로 필요한 대책들이 좀 제시가 돼야 될 것 같고 정책적으로도 입안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도 한번 고려해서 말씀을 좀 주시고 시민들도 이게 변화된 기후 상황을 인지를 하고 그러면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하고 시민들 개개인도 좀 변화에 따른 내용들 자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일상생활의 변화와 대응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변화와 대응이 필요할지 두 가지 좀 말씀 주시죠. 예, 저는 그 세계기상기구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서 그 자료를 많이 보는데 거기 가면은 전 세계에서 나온 그 기후 관련 보도문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각종 보고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원래 주목해서 보한 것이 기상청 홈페이지, 세계기상기구 홈페이지 히트웨이브 안에 들어가 보면 플러스 5도씨, 2 플러스 10도씨 이런 항목이 쫙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도시는 도시 열섬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교외 지역보다 적게는 5도, 많게는 10도까지나 높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울, 부산, 대구 같은 이런 대도시의 도심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도시 열섬 효과가 엄청나게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한 35도는 폭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35도가 어떻게 측정된 건가 생각하면 야외 교외에서 잔디밭 위에서 백엽상 안에서 측정된 온도인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주변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자료보다는 5도, 적어도 5도, 세계기상기구에 하면 어쩌면 10도 높은 곳에 우리가 노출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시 열섬화 현상을 억제시킬 수 있는 기술 도입, 이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표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적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해외 나라 같은 데 보면은 주택을 지을 때도 우리는 단열재를 집 안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집 외곽에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를 지킵니다. 왜냐하면은
집을 짓고 아스팔트를 지으면 그게 낮 동안에 열을 흠뻑 먹어봤다가 야간에 열을 내놓기 때문에 그 열선마를 굉장히 악화시키거든요. 그런데 단열재를 설치하게 되면 천연의 흙처럼 이 인공 구조물이 열을 흡수하는 그런 기능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상청에서 어떻게 하고 기상학자가 어떻게 한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을 내면 이거를 정책으로 어떻게 녹여 넣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 가지고 정치인들, 행정인들이 정말 길을 열어줘야 된다. 아까 우리가 농산물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2000년대도 되기 전에 기상청에서 관련된 보고서 잘 냈고 그다음에 농가원을 포함해서 농림부 산하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도 이미 이런 거를 예측하고 보고서를 잘 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대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폭염도 중요하지만 사실 재산 피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아까 그 집중호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가을 장마에서 창원에 내린 비라든가 7월 달에 내린 비 이런 것들이 대구 시내에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서울에 쏟아졌으면 어떻게 될까? 대전에 쏟아졌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거의 뭐 엄청난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을 정도의 피해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등 뭐 용적률을 1,500%를 준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이 정치인들이 행정가들이 얼마나 이 우리들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있지 않는가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탄소를 줄이는 생활에서 뭐 줄 것이 아니라 관청이라든가 정치인, 기업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상청 우리 한동주 청장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대구역에 기후 위기 시기에 있습니다. 네. 시간이 뭐 얼마 남지 않는다고 자꾸 경고를 하고 있는데 청장님 보시기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상청에서도 시민들에게 공부하는 기후 관련, 기상 관련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기후 시계는 지구의 그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을 하게 되면 폭염과 폭우, 집중호우, 가뭄 등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을 할 것입니다. 네, 극한 기상이란 말이 이제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여름을 보냈지만 이렇게 덥고 이렇게 강한 비가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은 처음이라는 말들을 흔히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괜찮았으니 오늘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안전을 위해 스스로를 지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길었던 여름 이제 마무리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 계절 전망이 어떨지 오늘 토크온에서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 함동주 대구지방기상청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